상담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어제 풀배터리를 다 하셨구나. 네? 어제 풀배터리로 심리 측정하고 아, 그거는 이제 나온 거예요. 저는 정기적으로 해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미 다 병원 진단도 받으셨고 약물도 드시고 계시고. 근데 그거는 방송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뭐 문장 완성도 하고. 네, 다 다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10년 다니셨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개입과 치료를 하셨을 텐데. 근데 하고 나면 그런 건 좀 좋더라고요. 나를 좀 아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상담이라는 게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두려울 때가 뭔가 아픈데 이게 암인가 뭔가 했을 때 두려운 건데, 막상 검사를 하고 나서 MRI나 CT를 찍고 나서 상태가 나왔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혹시 좀 상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치료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계획을 선생님의 입회하에 진행하는 거니까. 맞아요. 네. 치료도 그렇고 상담도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상담이 참 어찌 보면 일회성 상담은 참 힘들어요. 상담사한테도 내담자한테도. 그래서 이 일회성 상담이 좀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사실 오늘 했어요. 저에 대한 거보다는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네. 이 영상을 보실 유튜브 구독자분들로 하여금 네. 사실 제가 하는 머리 받으러 가는 미용실, 제가 먹는 식당, 그리고 제가 하는 속옷 사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이 참여들을 해주세요. 그 정도로 방송에 힘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저 같이 도움이 되고 싶어서 또 상담의 문턱도 낮추고 그런 것들을 이런 애청자들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네. 많이 얘기를 하세요. 다들 힘드세요. 직장 스트레스, 학업 맞아요.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저랑 같이 방송을 하는 BJ라는 분들도 인터넷 방송으로서 늘 실시간 악플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어서 제가 제일 많이 소개해 준 게 변호사 소개 제일 많이 해줬고요. 그 다음에 병원 소개를 제일 많이 해줘요. 네. 근데 병원 소개는 좀 해줄 때 좀 아쉬운 게 다들 종합병원이 이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개인 병원 위주로 좀 소개를 해줘요. 근데 개인 병원도 그 해당하는 전문의 선생님과 환자와의 케미가 좀 맞아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상담도 마찬가지. 네, 남녀이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스타일도 다 다르셔서 맞아요. 좀 선생님 좀 그것도 나올 수 있게, 너무 각도 윤성아 너무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자. 네, 그러면 우선 자, 그럼 제가 이거 쓰는 동안 선생님 화면 보시고 네. 선생님 간단한 프로필과 함께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샷으로 해줘요. 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최예지라고 합니다. 저는 심리학과 상담심리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자격증은 상담심리사,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상담심리 지도사, 그리고 아동 청소년 심리상담사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협회나 학회, 그리고 그 청소년 상담협회의 어떤 윤리 규정이나 과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에 일단 방송이고 또 1대1 상담이라, 방송으로 나가는 상담이라 분명 그 똑같은 상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똑같이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상담 신청서는 작성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상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상담 동의서 안에는 어떤 비밀 보장의 원칙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방송 때문에 그것이 좀 무의미해서 일단 상담 신청서를 받아서 좀 개인 이력과 어떤 전에 치료받은 진단명이나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하고 상담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초반에 상담을 들어가게 되면요, 상담 초반에 구조화라고 해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상담 목표를 어떻게 잡을지 구체적인 것을 내담자와 함께 나누고 같이 계획을 잡아가는데요. 이게 방송이다 보니 그 현장과 똑같이 세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최대한 또 상담이란 이런 것이고
또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고 좀 문턱을 낮추고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고자 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이 방송에 나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저희 채팅에 실시간으로 좀 올라오거든요. 네. 몇 가지 질문에 조금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아, 네. 클라이언트. 네, 내담자 클라이언트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자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비용이 얼마인가요? 평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비용. 네, 맞아요. 토즈에서 방을 잡고 하고 있어요. 미스코리아 참가한 적 없습니다. 일반인이에요. 네, 우울증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와 상담 심리사가 다른 건 아닙니다. 같습니다. 같은데 심리라는 그 단어를 먼저 넣느냐 아니면 상담이란 단어를 먼저 넣느냐에서 상담심리학회나 상담학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상담 관련 두 학회인데요. 그 심리상담사라기보다는 상담이란 단어를 앞에 넣음으로 인해서 상담이라는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심리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비용은 원래 공개 안 됩니다. 대학원을 나와서 의무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전공자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심리 그리고 상담 관련 자격증이기 때문에 아무나 시험을 치를 수가 없고요.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지속적인 연수와 지속적인 그 보수 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는 민간 자격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심리학을 전공을 하시고 최소한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시고 공신력 있는 학회 자격증을 가지신 분에게 상담을 받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모임 같은 것은 모임이라기보다 집단 상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놓고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연결고리가 있는 그 집단원들을 모아놓고 여러 명을 모아놓고 그 집단 상담자가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라기보다 집단 상담입니다. 네, 이거 뭐에 체크하는 거죠? 적응. 좀 해보셔도 돼요. 현재 관심이 있거나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하면서 힘든 일도 많죠. 왜냐면 저는 이제 성인 상담도 하고 있지만 청소년 상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시적으로 하지 않아요. 지시적으로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치료적인 개입을 많이 하진 않아요. 물론 상담 안에 심리 치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심리치료 기법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상담 안에 심리치료가 들어있는 것이지만 사실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는 조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시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관련 법이랑 또 학교 학부모님들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은 조금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고 성인 상담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도 상담심리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나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그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나이라던가 개인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모르는 것이 상담 관계에도 좋고 모르는 것이 상담 치료 효과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나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편견이 개입될 수 있거든요. 나이를 말씀드리면.
네, 나이를 공개하고 개인 신상 정보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치료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담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복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하는 행위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기 적었고요. 핸드폰 번호는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안 읽어주시는 게. 네네, 알겠습니다. 개그맨이세요? 예, 원래 MBC 공채 개그맨 출신이고요. 네. 맞습니다. BJ라는 개인 방송을 한 지 이제 8년 됐어요. 네. 티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약물 처방을 받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는 원래 하던 선생님이 분당 재생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새로운 선생님인데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새로운 선생님 만나시면 또 저희한테 시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요. 병원을 옮길 생각이세요? 네. 다른 교수님으로 좀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갔을 때 말 통하는.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한 등용은 어떤 물리적인 공격인가요? 아니면 정서적인 공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격이라는 게 어떤 거죠? 사실 이제 최근으로 치면 제가 이제 작년에 좀 군대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사실화 시켜서 좀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죠. 뭐 인터넷상에서는 악플이고 실제로 뭐 찾아와서 해코지도 하고 뭐 욕설도 그런 하고. 것도 있었어요? 네, 자주 있어요. 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생방송 중에 노출됐던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방송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길거리에서 욕을 한다든지 밥을 먹으러 가는데 쫓겨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최근에 되게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좀 마스크도 안 쓰던 것도 좀 쓰고,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강아지 산책 아니면은 필요한 경우 없으면 잘 바깥 출입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원래 좀 젊은 애들 많이 있는 홍대나 이런 데서 막 야외 방송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몇 달 전에는 한 21살 돼 보이는 애가 저한테 계속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남자 새끼가 양심도 없냐, 뭐 정말 화났겠다. 화도 나고 어떠셨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가서 때려 죽여버리고 싶죠. 진짜로. 뭔데 저게 사실과는 다른데. 근데 좀 지친 거죠. 예전 같았으면 뭐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 설명을 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래서 그 뒤부터 홍대도 안 갔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남에서 좀 활동해요. 강남에 아무래도 연령층들도 좀 많고. 네. 원래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천해수욕장이나 뭐 해운대 이런 데 가서도 방송하고 했었는데, 거기는 뭐 너무 그런 사각지대고. 그리고 이제 그 전으로 올라가자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학교 폭력을 좀 많이 당했어요. 예. 좀 주기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예. 근데 모든 게 다 저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나 이 방송 중에 늘 얘기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식으로 막 한 몇 개월 동안 학교를 정문으로 못 가고 막 후문으로 못 나오고, 막 급식실 아줌마 차 훔쳐 타고 도망간 적도 많고, 논두렁으로 도망간 적도 많고. 왜냐면은 뭐 친구들끼리 싸움 난 게 아니고, 막 소위 지방이니까 막 지역사회 깡패들이고, 이 친구들은 다 알아요. 동창들은. 근데 그런 게 좀 반복돼서 막 그 어린 나이에 막 유서 썼던 것도 기억나고, 전화 보내달라고 부모님한테 막 징징댔던 것도 기억나는데, 제가 계속 혼자 살았거든요. 할머니가 키워주고 초등학교 때부터 자취하고 뭐 하숙집, 친척집, 친구집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하고의 커넥션이 전화 연결밖에 없었는데, 아버님은 되게 좀 목적도 하셨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건 한 달에 한 번이건 시골 내려가면 집이 이제 횟집을 해가지고 부모님하고 이제 대화하기보다 주로 이제 뭐 했던 게 뭐 상 나르는 거, 단체 손님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족들하고의 어떤 대화의 단절이 좀 많이 있었죠. 네. 어린 시절부터 주로 양육을 해주신 분이 할머니신가요? 외할머니가 키워주시다가 네. 딱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딱 넘어갈 때 전학 갔어요. 도시로 혼자. 그때부터 좀 적응하기가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니요, 안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 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좋았고 큰 학교에 가니까 내 끼를 발휘할 수 있었고 그때도 뭐 왕따 아닌 왕따도 있었고 뭐 조그만 뭐 이제 시골에서 온 애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나는 뭐 내가 유명해질 거니까 내 초등학교 애들이 기억하는 내 모습은 까불이죠. 까불이 막 까불까불대고 예.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계속됐던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저 막 했던 사람이 감옥도 갔거든요, 실제로. 저 이제 협박했던 사람이. 최근님으로 인해서? 아니요. 다른 사건으로? 다른 사건. 나는 도망 다녔고 안 걸렸고. 막 그때 또 힘들고 막 뭐 중앙판에 뭐네 뭐 지역 조직도 있고 그다음에 동갑한테도 심하게 구타당한 적도 있고 그것도 릴레이 구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방송 중에는 이렇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 중에 이런 얘기 하면 했을 수도 있나?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막 허언증하고 하니까. 근데 뭐 어렵게 뭐 얘기하는 건데. 뭐 일부 사람들이 허언증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최근님이 겪었던 일이고 또 심리라는 것은 주관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랬어요? 지금은 좀 뚱뚱한데 근데 그 모든 폭력들 중 대부분이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 예를 들면 뭐 그 여자애가 날 좋아했는데 그 여자의 남자친구였던 거지. 걔 싸움잖아. 걔 찾아와서 때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누나였는데 누나랑 카톡했는데 그 카톡한 남자친구가 깡패여가지고 찾아오고 협박하고 그때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소나타 툭 끌고 학교 찾아오고 작물 대포차로. 그런 게 있었구나. 예, 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어차피 서울로 가면 되니까 개그맨 하면 되니까 어차피 난 니네들하고 빠이빠이야 하고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으로 도망 다녔죠. 어떻게 보면 좀 비겁했죠. 친구들이 많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한 부딪혀서 한 대 맞고 끝내면 되지. 근데 나는 뭐 안 맞아봤나.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됐고. 부딪혀서 만든다는 게 남의 얘기니까 쉽지. 그래서 20살 그래도 다행히 20살 서울 올라와서 20살 좀 넘어가던 해 MBC 공채 개그맨 됐고 공채 개그맨 되고 나서 이제 난 몰랐는데 이제 그때 처음 병원 간 거예요. 네, 공채 개그맨 되고 나서 20살 때 처음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때도 양극성? 아니야 20살 때 이제 개그맨 하는데 집합을 좀 하잖아요. 네. 엎드려 뻗쳐하고 막 구타가 좀 있는데 그때 이제 쓰러진 거죠. 쓰러지고 막 숨 쉬는 게 너무 힘들고 그 강압적인 그런 것과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신촌 세브란스 말고 신촌 연세병원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를 내원을 했고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제 가서 내과로 들어가서 무슨 대퇴부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심장에 올라가는 뭐 혈관 뭐 그런 정확히 이름 안 나했는데 그러니까 위험할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기관지도 안 좋고 심장 질환이 있다 조금은. 네. 근데 지금 느끼시는 환자의 어떤 고통이면 이 정도까지는 느끼실 게 아니. 그래서 그때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대림동에 있나? 거기로 이제 정신과로 입원을 시켜주셨고 그때 처음 가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걸 얘기해 주셨고 그 얘기 들은 다음에 계속 치료를 받았죠. 근데 치료를 받던 해 연말에 이제 영장이 나와서 11월 20일에 군대 갔죠. 훈련소로 입소를 했죠. 네. 입소, 예. 그 당시 몇 년도였어요? 군대 2007년. 2007년. 예. 근데 그 상태에서 입대를 하시는 게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근데 좀 이런 얘기하면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그냥 영장 나오면 가는 거니까 정신과야 내가
힘들어서 간 거지만 사실 처음 정신과로 간 것도 아니고 내과로 갔다가 이건 정신과로 가보셔야 된다 했고 거기서 치료 받았고 근데 뭐 영장이 나왔는데 내가 뭐 신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갔죠. 치료를 받으시고 계속적으로 내원하시진 않으신 상태였어요? 제 기억에 입원도 했던 기억도 나요. 그 담당 닥터 선생님께서 말리시진 않았어요? 그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야 한다. 아마 얘기를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요. 10년 전이라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고. 저는 뭐 어쨌든 군대 가서도 약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감기약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냐면 내가 뭐 정신과가 또 으아 뭐 이렇게 되고 좀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이렇게 심장 뛰고 불안하고 이 정도인데 그냥 약 먹으면 좀 괜찮고 상담 받으면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회에서 정신과 다녔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손 들어가고 손 들었고 그러면 군의관님이 그 진단서 제출했냐? 아 제출 안 했다. 왜 정신과를 다녔는데 제출하지 않았냐? 뭐 모르지 원래 어떻게 알아? 나는 신검 옛날에 다 받았는데. 그래서 나가서 제출해라 귀가. 그래서 귀가를 받았고 제출을 하고 그게 이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연기가 되더라고요. 계속 6개월 보류 거기 나오더라고. 그 와중에 아프리카 TV도 시작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와. 근데 뭐 선생님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좀 되게 범국민적으로 욕을 먹었었거든요. 병역 기피자. 네. 실상 잘 몰랐어요. 네, 실상 고소를 한 건 저예요. 제가 이제 좀 악플 때문에. 아니요. 병무청이 저한테 현역을 주셔서 내가 왜 현역을 받아요? 저가 이제 왜 현역을 받아요라기보다는 내가 낸 진단서가 있는데 자꾸 진단서를 보는 느낌은 안 나고 자꾸 국세청에서 내가 얼마를 버는지를 떼어오라고 하고 내가 느끼기에는 되게 부당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앙신체검사소라고 하는 정밀기관까지 갔는데 담당인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심리검사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네,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위법하다라고 나왔어요. 법정에서. 네. 왜 검사를 안 했냐. 그래서 저한테 졌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결국에 하셨네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사람들한테는. 그냥 군대 가기 싫은 그러니까 무슨 뭐 귀신이 보인다는 둥 뭐 있지도 않은 병명들을 들먹이면서 하는 일들은 폭삭 망해버리고 작년에. 근데 사실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도하면 안 그러던 사람도 그런 환시라던가 환청이 보이거나 들릴 수 있거든요. 그건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진실이든 가짜든.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환청이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올라오면 저 귀신 안 봐요. 네. 근데 그런 말도 아까 들으셨다고 해서 그것도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증상도 가능한 일이에요. 스트레스에 앞서다가는. 물론 그러시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입원 경력도 있으시고 약물도 10년 동안 복용하고 계시고 이렇게 현저하게 어떻게 보면 군대에 가서 군대 가면 좀 힘드실 상황인데. 저는 딴 거 없어요. 네. 군대를 가야 될 사람은 가야죠. 네. 그건 법이 있고 우리나라의 의무잖아요. 네. 근데 다만 군대를 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철저하게 내 신체 검사를 받을 나의 권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철저한 권리를 무시를 당했던 거고 위법하셨던 거고 그래서 대법원이 장난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고 그들도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맞아요. 미안하다. 그리고 이번에 제 신체 검사 받으러 갔을 때도 좀 내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같은 밥 먹는 사람으로서 최우람 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저도 이제 덤덤해지려고 하고 덤덤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방송이 있었는데 방송을 못했어요. 왜 못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가끔씩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모토쇼 같은 뭐 큰 행사장 같은 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못 들어가요.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방송으로 들어가는데 한 20분 동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덜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황장애 증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황장애를 느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선생님한테 뭐 이런 걸 말씀드렸더니 공황장애 약을 주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먹고는 있는데 약간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메커니즘하고 양극성 장애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신경전달 물질이 좀 성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좀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건 최군님께서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문제가 참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 쉽게 얘기해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뭐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사가
굉장히 검증된 과학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심리 진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우습게 봐요. 그거 뭐 조금 이런 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런 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심리검사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척도에는, 그 가려내는 척도에는 라이 척도라고 해서 거짓말 척도, 진실되지 않은 척도를 가려내는 척도도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속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 그 들어갔다 온 거예요. 그 재판할 때 네. 그 신촌 세브란스에 네. 그 법원 입회하에 그 한 약 10일이었나? 입원을 해가지고 24시간 검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얘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까지 했어요. 네. 그 다. 검사도 가능하죠. 네. 근데 나는 너무 웃겼던 거예요. 연세대 교수님들의 말은 못 믿고 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모 지방대학교 교수님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판단한 건지. 그렇지 않아요? 웃기잖아요. 그렇죠. 나를 10년여 동안 봐온 교수님의 말은 못 믿고 신촌 세브란스의 말도 못 믿겠으면 그럼 나의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은 얘 한 달에 얼마 버네? 저는 그때 너무 어이가 없었죠. 말씀하신 그 얼굴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전문가신가요? 그쪽 뭐 거기에 있는 나는 얼굴도 못 봐서 모르죠. 근데 거기서 8명이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게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리적으로 위배되고 진단을 할 수가 없을 그러니까 텐데. 승소를 했겠죠. 네, 말이 안 되는. 네. 정말 억울하셨어요. 전 지금도 근데 재검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공정한 병역 처분을 기다리고 있고 네.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전 이행을 하면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왜 지금 이런 피해를 봐야 되죠? 저는 왜 제가 고소인이고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저는 이미 병역 기피자가 되어 있고 왜 지나가는 그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며 욕설을 하며 나는 왜 그래야 되는 거고 그들은 무슨 권리로 그러는 거며 저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운명인가? 아닌가? 그냥 내 업보인가? 뭐 어떻게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힘들고 내가 왜 범죄자가 아닌데 밖에 나가면서 마스크를 써야 되며 내가 왜 지금도 홍대에서 방송하는 게 두렵고 왜 지금도 방송을 안 할 때에도 20대 10대 애들하고 눈만 마주쳐도 내가 이런 두려움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다가 이렇게 와버린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 뭐 어떤 일이 불거졌을 때 바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바로 얘기를 하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것도 뭐 결과론이죠. 그게 좋았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사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 참 힘들죠, 사람은. 저는 처음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을 때가요 이러죠.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정말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분노에 찬 그 감정이 저한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런 방송은 좀 공개적이잖아요. 이런 좀 아픈 개인적인 개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로 결정을 하신 용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저 원치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가족들이 저를 몰랐고 누나들만 알았어요. 그래서 입원할 때도 누나가 입원시켜주고 이랬기 때문에 뭐 아버님 근데 아버님이 많이 좀 편찮으셨는데 편찮으신 아버님과 좀 일이 있었어요. 웃기잖아요. 아버님 편찮으신데 아버지 나 정신과 입원해요 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이제 뇌경색으로 좀 앓다가 그 이후에 이제 재활을 하셨는데 이제 뭐 좀 일이 있었어요. 좀 어머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또 그 시점이랑 맞물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요. 기사는 다 났지. 친척들한테 맨날 연락 오지. 뭐 이제 모를 것도 없고 사실 이 방송도 올라가면 아버님이 보겠죠. 근데 나는 이제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숨길 건 또 뭐고 아니 가만히 있는 나를 병역기피자 만들고 범죄자 만들어서 그들은 그들대로 낄낄낄대고 아니면 말고 하는 이 세상인데 내가 지금 이 나의 신경질환과 나의 병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내가 괴롭혔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뭐 칼부림을 했나?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 건 없잖아요. 피해를 준 게 있다면 내 우울한 내 모습 방송 보는 시청자들이 답답한 게 피해겠지.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당당해지지 않을 이유도 없다. 물론 두려움도 있고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무섭기도 해요. 그건 맞는데 무섭다고 당당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사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전 예능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뭐 그때 뭐 무한도전 노홍철 형님 나온 거 문장 완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코란 하면은 코뿔 써 막 이러고 네. 그렇게 전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먼저 진중하게 다가와 주셨고 얘기를 이제 방송 얘기를 나누면서 아 그렇다면 내가 더 잃을 건 또 뭔가.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좀 보냈을 때 또 공격이 아까 말씀하셨던 공격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전 요즘에 병원 가면 병원에서 사진 찍어요. 같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20대 애들이 와가지고 형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러면 그 앉아가지고 너 뭐 때문에 왔어? 오히려 옛날 같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쵸. 드러내기 힘들었죠. 네, 내가 신경정신과 다닌다는 게 자체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볼까봐. 그리고 내가 방송을 하고 어쨌든 내가 먹고 사는 게 개그맨인데 나한테 그런 게 됐을 때 내가 무슨 뭐 이경규, 김구라 선배님들, 정영돈 선배님들처럼 막 기라성 같은 분들도 아니고 고작 남들이 얘기하는 그 삼류 개그맨이 그런 거나 있으면 인터넷 용어로 어그로나 끌리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나 뭐 노이즈 마케팅 되겠지. 너무 알리기 싫었고 첫째는 가족이었고 누나들도 다 비밀로 해줬으니까. 근데 뭐 이제는 더 뭐. 아 누나들이 비밀로 해줬었어요. 부모님에게는 나중에 알고. 부모님은 끝까지 모르셨을 거예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몰랐고.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2015년 6월 11일.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뭐. 좀 개인적으로 참 정말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이 터져서 그냥 뭐 엄마가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를 안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또라이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재판하는 과정을 엄마가 봤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그건 너무 상상하기가 싫어요. 네, 그래서 그냥 혼자 엄마랑 얘기 많이 하는데 다행이다고 생각해요. 어머님과 사별을 하고 또 상실을 한 상실감이 굉장히 크셨을 텐데 그거를 좀 제대로 다독이고 극복할 시간도 없이 좀 그 감정에 머물러 있을 시간도 없이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로 계속 소송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그때는 제가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너무 혼자 쓰러져 버리셨고 가족들이 와해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아시잖아요. 어머니라고 하는 큰 존재가 가면은 와해가 돼요. 이거 정신 차려야겠다 싶어서 또 나도 더럽게 힘든데 우선 아버지 좀 챙기고 지금 이제 아버지 세장가 작년에 그 가는데 최대한 밀어드리고. 그런데 사실 또 이렇게 가족과 이렇게 사별을 하고 나면 그 상실의 아픔을 충분히 느끼지 않으면 그거를 내 안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데 나는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냥 어떻게 보면 무의식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실의 아픔을 충분히 느끼지 않으면 그게 미해결 과제로 남아서 계속해서 나에게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나의 정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나의 정서와 행동은 나의 환경을 또 발생시키잖아요. 안 아파요. 계속 연결이 돼요. 안 아프다는 게 사실 아니요. 저는 안 아파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장례식 때 다들 오셔서 위로한다는 말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주님이 불러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좋은 곳으로 간 거면 우리는 뭐고. 근데 어머님께서 기독교인이셨다고 하셨는데 천국에 가셨다는 말씀이죠. 네.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사실 늘 그 생각해요. 내가 평생 산다면 엄마가 불쌍하잖아요. 근데 나도 죽을 거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서 내려가다 엘리베이터 사고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거 아니야. 나도 좋은 데 가는 거고. 슬플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제 스스로한테 주문을 걸고 세뇌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죠. 너무 아프니까. 그게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뭐 전 그냥 기도를 이제 엄마한테 하는데, 원래 밤에 이제 엄마는 뭐 이런저런 엄마 뭐 얘기하는데 엄마한테 그냥 보는 날에 보자고. 네. 그렇잖아요. 사실은 남들이 슬퍼할 수 있을 때 슬퍼하고, 남들이 분노하는 포인트에서 분노할 수 있고, 아프면 아프다, 눈물이 나면 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이게 참 정신적으로 많이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아픈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믿으면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게 미해결 과제가 만일에 된다면 술 먹고 엄청 울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밑에 밀어 넣어서 그런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다 알아요. 술만큼 너무 많이 울어서. 근데 요즘엔 안 울어요. 술은 주 어느 정도 드세요? 원래 되게 많이 먹어서 의존증이 있었는데 네. 몸이 살이 더 많이 찌고 이러면서 술이 잘 안 받더라고요. 이제 먹으면 2병 먹는데 일주일에, 예전에는 뭐 6번 먹었는데 지금은 2번? 많이 먹어도 3번? 그 이상은 못 먹어요.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증상이 생체 리듬과 굉장히 깊은 증상이라 그 진단명도 그렇고, 좀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금연과 금주를 해야 된다는 거는 뭐 병원에서 많이 주지시켜 주셨었죠? 그러니까 혼났죠. 예전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병원 차렸는데 약 먹고 술 먹은 거 얘기하면은 진짜 되게 혼 많이 내셨어요. 경상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 분이셨는데. 있고, 정말 실제로 위험할 수 있고,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셔도 위험할 수 있는 약물이고. 딱 그런 건 있어요. 막 뭐 119 출동하거나 다음날 되면 어디 하나 이제 그래서 좀 양극성 장애가 좀 사실은 군대에 가기에 좀 부적절한 정신장애.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 그거는 있는 법대로 문제는 판단하면 되고, 그게 위법했으니까 제가 그랬던 거고, 지금도 그냥 믿어요. 그 국가기관에 계시고 뭐 우리 세금으로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잘 있는 그대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바르게 공정하게 있는 대로 합법적으로, 웃기죠? 합법적이라는 걸 국가기관에 얘기한다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네. 사실 국가기관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못 믿는 분들도 많으시고 의심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 의심을 해야죠. 병의 기피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걸러도 내야 되는 거고. 저 의심할 수는 있죠. 충분히 의심할 수는 있지만 참 너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쉽게 얘기되어지고 쉽게 또 의혹을 또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이쪽 분야의 사람으로서, 상담심리사로서, 이쪽 전문가로서 참 많이 속상하고 저도 많이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상담활동을 하다 보면 좀 비슷한 경우를 겪고 또 듣고 많이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얼마나 힘든지 당사자가 아니면 잘 알지 못하거든요. 눈에 보여서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나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속으로 굽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 별로 기대도 안 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청소년들을 보면 그 나라 차원에서 상담이나 어떤 청소년들? 네. 나 엊그저께 제일고등학교라고 나 모교 갔다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모교에 기부하려고. 네. 근데 애들이 쉬는 시간이 되니까 창문 밖으로 100명 넘는 애들이 나한테 최군 군대 가라 이 개새끼야 하더라고요. 너 그때 있었지?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일을 몇 명이나 겪을까요? 모교에 갔다가 그 어린애들이, 그것도 내 후배인데 최군 군대 가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러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이지? 그쵸. 저번 달이었냐? 지난달쯤부터. 그래. 근데 그때 느꼈어요. 저들이 실체인데 나한테 욕을 하는 저 어린애들, 혹은 나이 먹어도
고소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그럼요. 계속. 알려는 줘야죠. 니네의 잘못을. 여러분 정말 그 심리적으로 아프고 의학적인 명칭이라 장애라는 말을 쓰지만 이런 또 내면적인 아픔을 가지고 부적응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하고요. 그것도 폭력이에요. 여러분들 뭐 요즘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시겠지만 그런 언어적으로 비난하고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언어 폭력 중에 하나입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하고 함부로 말해서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는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좀 자제를 해주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많이 비참하셨어요? 아니면 그때요? 바쁘셨어요? 아니요. 좀 이따가 제육 준다 그래가지고. 그만 풀리셨어요? 예? 급식 먹으러 갔죠. 지금 맛있게 드셨어요? 네, 애들 쉬는 시간 되기 전에 빨리 먹고 튀어야겠다 싶어서. 또 그렇게 단체로는 뭐 안 좋은 말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다가오는 학생들도 있지 않았어요? 네, 사진 찍자 하는 애들도 있고. 네. 그 예전에 뭐 근데 군대 관련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별로 무의미하다는 거, 뭐 물론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네. 네, 너무 군대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저는 이제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공정하게만 나와주길 바라고. 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마음 중에 하나시니까 네. 사건 중에 하나시니까 여기 적은 걸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다. 그리고 소리나 폭력에 대한 뭐 두려움이 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아, 예, 그 체크. 네. 지난번 제가 우연히 가로수길에 뵀을 때도 그런데 큰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좀 네. 갑자기 빡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 누가 확 소리 지르는 거 있죠. 네. 나 제일 싫은 게 누가 나한테 장난치는 거. 그런 거 좀 싫어요. 큰 소리 나는 거 너무 싫고. 그게 또 양극성 장애와 연결이 되는 기제가 있거든요. 또 척두엽이 많이 민감해져 있어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중추신경계가 자극이 되고 또 그렇게 자극이 되다 보면 우울한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상당히 많이 느껴요. 화가 많이 나요. 네, 맞아요. 나 비행기 탔을 때 누가 핸드폰 만지고 있으면 나는 네. 화내요. 그리고 영화 볼 때 제 앞에서 누가 핸드폰 만지면 저 안 봐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경전달 물질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근데 왜 이게 예민한 거예요? 뭐 타고나기를 좀 아무래도 아니 시골에서 자라서 경운기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떤 그런 유전 기제가 내재되어 있다가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촉발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회성 상담과 단기 상담으로 좀 끝나는 것보다는 좀 현재 포커스, here and now 여기 지금의 포커스를 맞춰서 과거를 하나씩 탐색해보고 또 미래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나가는 게 상담이거든요. 과거. 네, 과거에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생후 태어나서 6세까지 일어난 모든 일과 그리고 그 주 양육자와의 관계의 질이 내 일생의 성격을 형성하고 연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생의 모든 것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 양육자와의 관계의 질. 근데 아까 좀 부모님이 많이 바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중학생 때부터 당했던 학교폭력의 뭐 이런 사건들. 아버지가 이거 방송 볼 텐데 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 우리 엄마를 좀 많이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좀 많이 도망가거나 제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좀 많아요. 그게 좀 많이 어렸을 때 있어요. 어릴 때라고 말하면 대충 몇 살? 유치원 유아기. 네, 유치원 6살 아니면 7살 네. 많아봤자 그때 국민학교 1학년 그래서 네. 교장 선생님 차 타고 학교 가거나 네. 교감생 네. 아니면 근데 아버지가 그때 좀 술 먹고 좀 많이 저도 좀 때리고 그랬어요.
그 연령의 부모님의 관계의 질, 그리고 나와 주 양육자의 관계의 질, 가정 환경이 상당히 성격 형성과 인격 형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때 아마 좀 심리 상담을 좀 길게 하는 것이 좋은 게 하나씩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착이 돼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라는 통찰을 하고 나면, 내가 깨닫고 나면 그 후로부터는 좀 회복이 빨라요. 근데 그 어떤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으면 그 회복이 더딜 수 있고 또 방치하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비교적 빨리 20살 때 발견을 했다고 하셔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좀 방치하셨으면 좀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좀 전문가가 보기에는 좀 여러 증상이 심각해 보이기는 하지만, 저요? 네, 많은 약물 치료를, 사실 정신장애라고 해서 딱 만났을 때 뭐 행동적으로 대놓고 이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입원 치료를 해야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성격장애 중에, B군 성격장애 중에 반사회성 성격장애,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라는 그런 상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평온해요. 평온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방해된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 상대방의 눈치채기는 좀 힘들다는 뜻이에요. 평온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의 얘기와 있었던 사건과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그리고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심각도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그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상담도 계속 받고 계신가요? 네, 상담하고 네. 약물. 약물하고 그 상담은 또 상담하시면서 적절한 치료도 받고 계신가요? 치료하면 입원이요? 입원 치료 말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적절한 치료를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유체요? 예를 들어 뭐 같이 뭐 그 최고 선생님의 그 진단에 가장 좋은 거는 그 평범한 일상생활, 규칙적인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인 측면으로 치료를 한다고 치면 같이 뭐 계획표를 짜본다던가 뭐. 그런 거는 있었는데 네. 제가 거부. 왜냐하면 불가능해. 나 자체가 규칙적일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규칙적이야? 규칙적으로 살아온 적도 없고. 네. 네. 사실 이 신경생물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해요. 적절한 수면, 적절한 활동, 적절한 생체 리듬 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이 있지만, 시간이 있지만,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 일 말고는 예를 들면 내가 뭐 자전거를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고 클럽을 좋아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술이에요. 근데 술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술 자체가 불규칙이 돼요. 술을 먹으면 끝도 없이 들어가면 그 다음날 오전 일이 있는데 날 새고 가고 그랬다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아예 뭐 술을 끊던가, 술을 끊는다고 해도 뭐 규칙적이라는 게 뭐 모르겠어요. 그거를 엄두가 안 나요, 제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규칙적인 삶이 물론 좋겠죠? 근데 내가 불편한데? 네. 그 진단을 받으실 때 양극성 장애 제1형으로 혹시 받으셨나요? 아니면 2형? A형, 2형 있죠. 1형, 2형, 그리고 순환감정 장애 이렇게. 우울증, 우울 급속 순환. I인가 2인가 있었는데. 제1형인 것 같아요. 제1형. 그러겠죠. 1형 양극성 장애. 뭐 헷갈리네요. 네. 그래도 그런 걸 다 가져올 걸 그랬네. 또 알았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또 전문가한테 다 측정을 받고 다 진단을 받으신 거니까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힘들다고 하셨지만 여기 아까 적은 걸 보니까 바람은 또 대중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관계적으로 더 다가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적으신 걸 보면 대중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다 라고 적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저거는 이제 제 콘텐츠 유튜브 올리는 영상들 이런 걸로 좀 네. 재미를 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는 게 약간 스킨십은 아니고. 더
더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방송을 통해서? 아니요, 소통은 아니고 그냥 재미, 즐거움을 주고 싶은 거죠. 예. 오고 가는 것이 아닌 내가 주고 싶다. 예, 이 말씀이시죠? 그때가 좀 제일 행복해요. 내가 올린 영상이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고 댓글이 막 재밌다, 꿀잼 막 이런 거 나오면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사실 그게 제일 커요. 내가 올린 영상이 막 조회수가 높고 예, 막 이슈가 되고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오늘은 꿀잼이 아니라서 어떡하죠? 너무 네? 진지하죠? 꿀잼이요? 꿀잼. 근데 늘 꿀잼일 순 없어요. 네.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 나누시니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원래 늘 하던 거니까. 하던 거니까. 네. 근데 뭐 어쨌든 시청자분들한테는 좋다는데요. 네. 좋으세요? 네, 다 좋다는데요. 다행이네요. 선생님이 댓글 보세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원인이 맞습니다. 이제 강력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 그리고 좀 신경전달 물질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기제가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심혈관 질환계 얘기를 하셨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생물학적인 증상이고 병이거든요. 심혈관 질환계가. 그래서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갈수록 더 심해질까요? 기복이? 기복이 더 심해지시고 계세요. 네. 한번 다운되면 진짜 답도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실시간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도 만약에 뭔가를 하고 있다 하는데 갑자기 훅 떨어져 버리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떨어져 버리면 그게 복귀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냥 방송을 꺼버려요. 약물 복용 중인데도 불구하고 복용을 하고 나면 맥시멈 한두 시간 가요. 지금 오기 전에도 약을 먹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냥 끄기에는 그렇고 방송을 더 하고 싶을 땐 술을 먹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바로 그 조증 증상과 우울증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기분 장애가 호르몬의 영향이거든요. 호르몬이 과다하면 조증으로 갔다가 호르몬이 좀 낮아지면 우울증으로 오고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리튬이라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성호르몬이요? 성호르몬이 아니고 제가 어떤 거를 잘못 들으셨나요? 네, 호르몬이 뭐예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복용하고 계시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약물 복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게 완치됐다라고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약을 계속 먹는데 필요시약을 만약에 그날 좀 그런 것 때문에 텐션 때문에 두배 맞고 근데 술을 먹으면 좀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해요. 많이 위험하고 땀을 많이 흘려도 위험하고 소금이나 커피를 복용량을 늘려도 좀 위험해요. 커피도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약에다가 커피 먹어서 사람들한테 막 혼났는데 큰일 나요. 짠 음식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큰일 나요. 이게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좀 상담도 규칙적으로 받고 계시고 약물도 복용하고 계시고 규칙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치료 개입을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치료 개입이. 가장 효과도 있고요. 가장 빠르고요. 근데 그거를 동시에 병행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내가 일상생활을 맞춰서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로 제가 일을 계속 진행하는 거는 저한테는 좋을 일은 좀 없는.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세요? 뿌듯하세요? 뭔가 내가 콘텐츠를 제공했을 때 사람들에게 반응이 오는 게 뿌듯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얻으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좀 이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미스코리아랑 뜨상이면 나을 듯 이시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요. 네, 미스코리아 또. 그래서 저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고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극성 장애가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해야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예후가 좋아졌다고 해서 약물 복용을 끊어버리면 또 바로 신경전달 물질이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치료 방법을 활용해야 하고
또 심리 치료, 상담 안에 치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병행해야 굉장히 좋아지는 것인데 좀 많이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입이 좀 깊이 못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연애를 하면 아깝더라고요. 도움이 돼요? 많이 도움이 되죠.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내가 애착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연애하면 싸우잖아요. 싸우기도 하지만 좋은 것이 더 많잖아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과 만나야죠.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도 많이 다투는 사람과 연애를 한다기보다는 나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고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선생님은 편안하게 해줘요, 남자친구 만날 때? 글쎄요, 저희가 과거에 만났던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편안하셨어요? 잘 모르겠네요. 그게 왜냐면 직업적으로도 왜 중국집 이렇게 요리사가 배달 음식 시켜 먹듯이 심리 상담가신데 막상 남자친구 만나면 막 사이코패스 돼 있고 막 그러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렇게 인간이 이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경청하고 이해심이 넓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좀 이런 걸 타고난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타고나지 않더라도 심리 상담사가 되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특히 국가 자격증과 협회 자격증을 따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필기, 실기, 또 면접을 통해서도 많이 가려내거든요. 아무나 패스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기적인 교육을 계속 해요. 근데 사람이 교육을 받다 보면 많이 변하거든요. 전두엽도 발달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성향적으로 심리상담을 전공하고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공감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면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아직까지 좀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끊임없이 인간은 되어가는 인간이잖아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해나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연애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 네, 역시 교육이 답이래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심리 교육도 해야 돼요. 그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는 본인도 그렇지만 같이 사는 가족. 혼자 삽니다. 네, 혼자 사시는 것보다 가족이 있으면 참 좋은데요. 같이 사는 가족이 양극성 장애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명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옆에서 조증사파가 올라오려고 할 때와 울증사파가 올라오려고 할 때를 알아채서 도와줄 수 있거든요. 옆에서. 같이 못 살아요 지금 저는 안 돼요. 가까이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강아지 2마리. 강아지 2마리. 멍멍이. 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내면의 얘기를 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있어요. 작가 형이 있어요. 그래요. 네. 좀 그런 분이 자주는 못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그런 분이 좀 민감하게 알아채 주시면 참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가족들을 교육하고 가족들을 상담을 다 같이 하는 기회를 마련을 하는 것도. 근데 다 개그맨들 출신이어서 만나면 다들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놀려요 그냥. 약쟁이 새끼 왔네. 우리끼리 그냥 웃어넘기고. 우리가 만나보면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씩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긴 할 거예요. 내가 뭐 아직 느끼고 있지 못하고 현저한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뭐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지 누구나 다 뭐 검사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 조금씩의 정신장애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네. 이제 현저한 불편감을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죠. 네, 제가 이렇게 잠깐 보는 동안에도 좀 안 좋은 말들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누구에 대한? 저에 대한? 최고 선생님에 대한 말들도 있고, 네. 저에 대한 말도 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안 좋은 말이 있다고요? 좋은 말도 있고. 아, 강제체당 당했구나. 아휴, 근데 많은 걸 봐야 돼요. 1700명의 좋은 사람들을 봐야 돼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뒷장은 어떤 거죠? 뒷면에는 사실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양식이 있는데 뭐 상담 동의서 같은 게 있어요. 사인을 하고 이 상담을. 뒷면이요?
이게 뒷면이요? 제가 이게 뒷면이었군요. 네네. 가족과의 친밀도, 아버지와 관계가 매우 좋으시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누나들하고 좀 멀어졌어요. 최근에요? 누나들한테 좀 미안한데 네. 그때 본격적으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제 새 어머니랑 만나는 날이었는데 한 명은 안 오고 한 명은 왔다 바로 가버리고 상견례 그 집 그 자녀분들하고 자제분들하고 우리 자제 한 명은 왔다 바로 가고 한 명은 왔다 울고 가버리고 다 갔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근데 나라고 그게 행복하냐고. 우리 엄마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근데 난 딱 그것만 생각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 왜냐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나랑 나이도 비슷해요. 그쪽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 아버지가 온 게 기분이 좋겠냐고. 마치 뭐 우리만 뭐 슬프냐.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가 되냐고. 그렇게 니네 이기적으로 화낼 거 다 내고 난 좋아서 거기서 웃고 있냐고. 근데 둘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는. 그럼 아버지 죽어? 엄마 묘지 옆에 가서 아버지 죽어? 나 그랬던 것들이 물론 누나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난 그때 너무 물론 딸과 아들은 다르겠지만 네. 저는 그때 좀 느꼈어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엄마를 죽인 것도 아니고 제일 슬프면 슬플 게 아버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 1위가 배우자의 사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엄두도 못 내죠. 그래서 나는 또 아버지 몸도 편찮으신데 그래서 난 생각했어. 그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두 분한테 이제 아직 어머니가 못 불러요. 새어머니한테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저희 가족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다 잘 키워주셨는데 저 말고는 장가 다 시집 다 갔어요. 양측 통틀어서 두 분 인생 사시라 이래. 이제 살아봤자 얼마 사시겠어요. 많이 살아도 30년 20년 30년 살면 거의 100세 사시는 건데 두 분만 생각하시라.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상견례 사건 그 이후로 조금 이후로 누나들하고는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뭐 단톡방이 있는데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누나들도 좀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누나들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또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게 좀 느린 사람이 그래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랬으면 안 되지. 거기서는 힘든 건 힘들더라도 거기선 그랬으면 안 되지.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그래서 그때 그냥 그날 그 뷔페 호텔 뷔페인데 내가 다 계산했어요. 너무 비쌌어요. 너무 돈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후회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멋지게 아버님이- 긁고 싶었는데 할부로 했어요. 그래도 능력 있는 아들이 있어서 아버님이 좋으셨겠어요. 그 누나들은 좀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근데 사실 뭐 누나들이 결국에 아버지 혼자 계실 때마다 가셔서 누나들이 빨래 해주고 아버지 식사 다 해주고 사실 챙긴 건 누나들이죠. 근데 그때만 그래도 누나들이 봤을 때도 저도 철없는 동생인데 네. 그날 이후로 좀 그러니까 좀 세상에 혼자 똑 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어요. 요즘에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래도 아버지와는 친밀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만나세요? 매일 전화 뭐 만나는 거 1년에 한 번 두 번 전화 매일 드렸었는데 이제 새어머니 생기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2번으로 줄어서 좀 죄송해요. 근데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그래요. 또 어머님을 새어머님께는 좋은 감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정이 없어요. 아무 미안하지만 감정, 좋은 감정도 없고. 좋은 감정을 가지려면 어머님한테 미안하고요. 나쁜 감정을 가지려면 새어머님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 기분은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게 제 최우선인 것 같아요. 네. 양가 감정이 들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고. 더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견례 자리도 나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입장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그래야죠. 선생님도 참 속이 깊으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저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네, 최근 선생님. 저희
너무 노잼이죠? 아니, 왜 댓글도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봐야 하나요? 아니요. 선생님 방송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저는 오늘 사실 아예 카메라를 그냥 녹화로 해버릴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생방이고 하면 댓글도 보이고 하니까 네. 진짜 이게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반대로 선생님은 너무 방송에 좀 신경 써주시는 것 같고 저는 네. 반대로 여기에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원래 서로 그- 참 배려가 깊은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네요. 네. 선생님 남친 있나요? 어머, 없습니다. 이상형은 어떻게? 이상형이요? 예. 저는 제가 직업이 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좀 다정다감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랑 성향적으로 많이 비슷한 사람. 전 탈락이네요. 저랑 성향이 많이 다르신가요? 전 다정다감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제가 다정다감해 보이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그럼 알아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 또 이렇게 언제든지 또 필요하시면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언제든지 제 개인 선배- 연락처를 알고 계시잖아요. 선생님과 환자 간의 어떤 연인이 된 관계들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관계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그 관계가 됐을 때 더 희소성이 있는 거고 특별한 거죠. 그런데 이제 환자와 예. 이런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이중 관계가 발생을 하면 그 상담 윤리에 좀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완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완치하겠습니다. 네, 상담 윤리에 상당히 어긋나는 것이기 그러면 저 때문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네네. 제가 약을 이제 좀 가려 먹어요. 네. 아침, 점심, 저녁약이 나오는데 실생활적으로 제가 아침에 오후 2시에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 아침약이 의미가 없는 게 네. 아침약을 먹고 점심약을 먹으면 점심이 거의 뭐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안 맞더라고요. 점심약이 좀 수면 성분이 덜 들어간 약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수면 성분을 싹 빼달라고 그랬어요. 아침, 왜냐면 점심, 저녁. 예, 왜냐면 어쨌든 수면제를 먹으니까 네. 그런 어떤 저만의 자가적인 진단이랄까 처방은 괜찮은 거죠. 주는 대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죠. 근데 요구를 하죠. 이거 좀 빼달라요. 근데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건 빼면 안 된다 복용해라. 그건 주죠. 그건 먹어야죠. 드셔야 돼요. 네. 네. 그건 먹고 네.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내가 약을 먹었을 때 좋아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약이 없이 못 산다는 거잖아요. 이제 못 산다기보다 네. 이제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하고 조절해주지 않으면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기분 장애라는 게 그렇거든요. 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선생님의 최종 목표는 약을 끊는 게 최종 목표라고 교수님이 늘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약이 계속 필요한데 어떻게 끊어요, 제가? 그러니까 약이 계속 필요하지만 이제 회복되고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서서히 약물을 줄여가는 거죠. 한 번에 끊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여가고 좀 더 약한 약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서서히 끊어가는 것이죠. 한 번에 단번에 탁 끊는 게 아니라 점점 먹을 때마다 내성 생겨서 더 맞아요. 내성이 있어요. 세게 가던 색깔이 좀 그래서 약물에 의존하다기보다는 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심리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상담을 통해서. 힘들다,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밤에 많이 생활을 하시면 네.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는 거죠. 오후 1시면 오후 1시. 그게 최근 선생님한테는 아침이 되는 거죠. 밤에 늦게 깨 있을지언정 좀 규칙적으로. 생활의 리듬을 좀 규칙적으로. 늦게 자더라도. 술을 먹는 것을 참지 못하겠으면 요일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정도 딱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죠. 식사도 될 수 있으면 규칙적으로. 늦게 잘지언정 좀 정해놓고. 근데 이 텐션이 막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방송 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으신가요?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매일 밤 9시 혹은 야외 방송할 때는 5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방송은 평소 밸런스랑은 좀 안 맞으시나요? 오늘은 원래 금요일 5시니까 가로수길 돼서 그때 만나 뵀던 것처럼 오늘 목요일. 예?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아 제가 개념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 오늘 목요일입니까? 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네. 요즘 좀 규칙적이긴 한데 술부터 끊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네요, 선생님. 술부터 좀 끊으시라고 음주를 좀 많이 하시나 보다.
근데 여자를 못 끊기 때문에 술도 못 끊어요. 여성을 만나려면 꼭 술을 드셔야 돼요? 여자들이 원하니까요. 그럼 술을 원하지 않는 여성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거는 여자들한테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두루두루. 술을 원하지 않는 여성도 있죠. 한 적당히 먹는 여성. 노력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원한다네요 라고 많이 웃으시네요,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떻게 좀 노력을 해보시겠어요? 요즘에 연애가 술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할수 좀 있는데 그게 좀 제일 힘들거든요. 어떤 방송을 켰을 때도 그렇지만 안 켰을 때 좀 이렇게 20대 남자들 흔히 나한테 욕짓거리 많이 했던 사람들하고 마주쳤을 때 그 마주친다는 게 물리적인 마주침인가요? 아니면 온라인 그냥 지나가다가 아, 그냥 지나가다가 말을 건 것도 아니고 되게 내가 불편하고 그 욕했던 분들의 얼굴을 다 기억을 하시는군요.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것처럼 그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힘들다면 방송을 조금 쉬어보신 적도 있으세요? 8년 동안 거의 제대로 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그리고 그리고 에너지가 제가 많이 낮아져 두려운 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화라는 게 나잖아요. 네. 두려움도 있고 놀람도 있고 근데 그 네. 화가 네. 분노. 언제 화. 그 분노가 터질 것 같아요. 네.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다시 온다면 네. 내가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저도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쌓여서 터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상대방의 어떤 특정 대상이 정해진다면 저도 그때는 저를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 억울함과 이 고통들을 주는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내 눈앞에 가시화 돼버리는 거면 내가 그 눈앞에서 과연 다시 또 성인 분자처럼 씩 웃으면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예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실제 현장처럼 들어가서 역할극을 해보면서 연습을 해볼 수도 있어요. 내 실제가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한번 시연을 해보고 역할극이요? 네, 그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치료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해주죠? 둘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지나가는 그걸 선생님이 제가 해주신다고요?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해보기도 하고 치료 중에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해보기도 제가 하고 선생님을 때려도 돼요? 실제적으로 때리는 건 안 되지만 어떻게 분노 표출을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를 한번 서로 찾아보고 그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실제 상황처럼. 그러니까 그런 치료 기법으로 많이 치료를 해요. 상담 중에. 필요할 때마다. 일종의 상황극이네요. 상황극이지만 미리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 상황을 상상을 해서 내가 스트레스에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면 그게 또 몸에 익어서 나와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어떤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면 폭발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괜히 이제 M1 이런 직원들한테 폭파하죠. 네. 괜히 딴 데서 쌓인 거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꾸준히 상담 받고 계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계시잖아요. 다운이 확 돼서 내려갈 때 마다 약을 먹는 게 맞을까요? 제가 평균적으로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네. 한 30번에서 40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약을 복용하기에는 근데 좀 빠르거든요 그게. 그 주기가 짧으시네요. 네, 5분? 이렇게? 그럼 그때마다 약을 먹는 거는 뭐 나한테 무슨 완전히 뭐 하루 약공장도 아니고. 그때마다 약을 복용하시는 건 정말 몸에 좋지 않아요. 아니면 심하면 그냥 수면제 먹고 그냥 자버려요. 자버리면 그게 최고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니면 술.
그러니까 이게 감정 제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잖아요. 분노가 올라온다. 아니면 다운된다. 그걸 스스로 선생님이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온다가 느껴지잖아요. 네.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 전략을 좀 적어봐서 실행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모색하고 치료를 해가는 게 심리 상담이에요. 생방 중에는 어떡하죠? 생방 중에 만일에 그렇다면 뭐 다른 대처 전략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금 사겨본다던가, 잠깐 방송을 끈다던가, 아니면 뭐 잠깐 뭐 다른 곳을 비치면서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저보다 더 많은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평상시에 그 대처 전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미리 적어보고, 내가 1에서 10까지의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10의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는 이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미리 좀 적어보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이. 근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게 실제 임상에서 가서 이렇게 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분노를 조절하고 또 다운됐을 때 올릴 때도 상당히 유용해요. 이 방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치료 기법들이 정말 유용하고 효과가 높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만났던 또 분 중에는 모발 뽑기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네? 모발 뽑기 장애라고 있어요. 여성분이 주로 여성분이 걸리시는 그 정신장애인데,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을 하면 모발을 이렇게 뽑으세요. 그래서 보면 여기 모발이 생모발을? 네, 모발이 없어요. 탈모가 아니고? 탈모가 아니고 자기가 모발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여기 모발이 없으세요. 그렇게 많이 뽑았다고요? 네, 계속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뽑는 거예요. 이렇게 강박적으로. 왜 겨드랑이를 뽑던가 딴 털을 뽑아도 되지 왜 여기를 뽑아? 이제 뭐 여기는 뭐 옷을 입고 있으면 손에 닿기 힘드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발기 장애라고 정식 정신장애예요. DSM에 등재되어 있는 정식 정신장애인데요. 이 모발 뽑기 장애는 이렇게 손목에 좀 두꺼운 고무줄을 하고 뽑고 싶을 때마다 이게 아프잖아요. 그 아픈 거를 좀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고무줄을 이렇게 손목에 내고 뽑고 싶을 때마다 이걸 튕겨라. 그러면 아프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되게 과학적인 방법인 것 같아도 이걸로도 많이 참을 수 있어요. 저 이거 이게 어떤? 이거 손인데요. 네. 다 계속 제가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뜯으셔서. 네, 이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런 거는 방법 없을까요? 이것도 좀 다른 개입 방법이 요 필요할 것 같아요. 요 중이죠? 요런 거 같아요. 요런 하고 있죠. 이게 사람들도 잘 아는데, 네. 맨날 제 이제 무의식적으로 좀 뜯어요. 네. 그 분노의 깊이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갈래가 있다면, 이 많이 뜯으시는 분들은 되게 보면 보통 그 분노의 밑에는 불안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박적으로 이렇게 뜯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신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나 밴드 같은 것도 붙여보는데 밴드도 물어뜯고 있고 그냥 고무줄? 약간 이런 손버릇 같은 건 행동교정적인 치료 기법으로 개입할 수 있어요. 행동교정. 행동교정이요? 네,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 행동 자체를 좀 교정하는 거예요. 기법을 통해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치료를 통해서. 그래서 상담이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일회성 뭐보다 단기 상담보다는. 점점 치료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서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병이 있는 원인을 찾아내고, 이런 행동적인 측면도 수정을 해 나가고, 그 미래를 다시 그리고 계획하는 거죠. 함께.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현재 내가 이런 거야. 나는 이제 알아차렸고,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무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상담이거든요. 함께 가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선생님은 지금 환자분들이 좀 담당을 하시는 고정적인 환자분들이 계시죠? 네, 성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어요. 그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집단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집단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좀 심리치료 기법이나 상담 기법이 많이 달라요. 청소년과 성인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하셨던 거 여러분들 좀 우리 최예지 선생님께 많이 좀 물어봐 주세요. 질문 올려주세요.
상담 비용은 노코멘트입니다. 죄송해요. 손가락 관절 이렇게 하는 버릇 행동 교정과 행동 치료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고요.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전공입니다. 사회복지랑 연결되어 있는 분야이긴 해요. 청소년 상담을 하려면 사회복지 분야도 굉장히 잘 알아야 하고요. 굉장히 법률적이고 사회복지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청소년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알아야 합니다. 상담복지 분야도. 최근 최악의 방송 중이라는데요. 맞습니다. 아, 최씨. 네. 네, 맞아요. 사회복지도 상당히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청소년 상담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정신장애라던가 정신부조금도 결국에는 또 복지랑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빨리 올라가네요. 네, 상담사는 뭐 학사부터 자격증을 딸 수 있긴 하지만 석사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죠. 땀을 많이 흘리면 최군 선생님이 위험하신 이유가 양극성 장애에 처방되는 리튬이라는 약물 때문인데요. 그 리튬이라는 약물의 성분이 좀 땀을 많이 흘리면 굉장히 많은 수분이 확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 안에 독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땀을 과하게 흘리는 게 좀 위험하고, 그래서 여름철 야외 활동을 좀 어느 정도 좀 절제를 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리튬이 위험한 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리튬이라는 성분 때문에 특별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근데 모든 약물이 그렇습니다. 리튬이 위험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 물을 자주 들고 다니세요? 하루에 한 4리터 먹어요. 네, 잘 하고 계세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병원이랑은 좀 달라요. 저는 상담심리사이기 때문에 병원에 있진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상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오늘 1시간 좀 넘게 했나요? 네, 1시간 20분 정도 했네요. 네. 좀 종합적으로 어떠셨던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하죠. 더 할 수 있는데 네. 방송이라는 것도 있고 오늘 처음 만났고 네. 더 알아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제 심리 그 상담 받은 거라든지 네. 개인적으로 좀 시행하고 싶었던 뭐 테스트나 여러 가지가 있긴 했는데요. 그거는 또 오늘 또 일회성 단계 상담, 그림 그리고 이런 거요? 네네. 뭐 HTP 검사라던가 해보고 싶긴 했는데 또 그거는 또 오늘 일회성 상담에 한계가 있고 또 대면 상담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라포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시행할 수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또 기회가 생기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또 오늘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실제 상담과는 좀 다르거든요. 실제 상담은 딱 둘이서 편안한 공간 속에서 어떤 얘기든 기꺼이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세팅이 돼서 하는 활동인데 좀 한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또 어쨌든 방송이라 제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최고 선생님께서 많이 저를 또 이끌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오늘 또 상담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최고 선생님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심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병원 말고도. 이제 병원에도 물론 훌륭한 선생님이 많으시지만 좀 라포 형성이 돼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 선생님께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리고 좀 최훈 선생님은 지금 유전적으로 양극성 장애는 유전의 영향이 가장 커요. 유전적으로 그리고 신경생물학적인 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시고 지금 힘드시기 때문에 좀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나 가깝게 지내는 지인분들께서도 좀 언어나 자극을 주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넓은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정말 걱정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어떤
강력한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아직도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미해결 과제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힘들 땐 힘든 거에 머물고 기쁠 땐 기쁜 거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건데 해결되지 않은 그 무의식 중에 아픔들,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좀 깊이 있게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와 이런 심리장애에 대해서 얘기하기 힘드셨을 텐데 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대견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손이 참 곱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 선생님은 다른 쪽 이동하시죠? 네, 여기 지하 주차장으로. 아, 그렇습니까? 저희도 주차장으로 가는데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먼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세팅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아, 네네. 그리고 선생님 그 문자로 서로 주고받으시면 될 것 아,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여기 왔으니까 아, 마무리 좀 하시고 방송 좀 더 이어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장난 온 김에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저도 너무 감사해요. 네, 요거 다 선생님 거죠? 네네. 도움이 많이 됐어야 하는데. 아유, 아닙니다. 이게 방송으로서의 상담 관계가 처음이라. 어쨌든 이 방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일회성의 한계가 있어요. 네, 저는 시청자분들께 심리 상담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되게 어려운 게 아닌, 그리고 되게 큰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많이 있기 때문에 질환은 좀 더 사람들에게 또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제가 하는 게 가장 또 사람들이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그 제가 아직 못한 말 있는데 지금 해도 네. 되는 거예요? 그럼요. 방송이 이어지고 있나요? 네네. 자, 여러분, 심리상담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지센터 번호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만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만이니까 25, 26살 때까지도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입니다. 근데 그러한 청소년들은 이제 상담 전화 1388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혼자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1388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1577-0199번으로 거시면 또 위급한 긴급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 자살 전화 그 센터 아니에요? 네, 자살 전화 센터이지만 딱 단순히 자살이라기보다 위급한 상황, 내가 뭐 지금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상담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인분들도 1388에 거시면 일단 상담을 받아주긴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의 번호를 새롭게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걸어보시면 근데 좋을 것 이런 같아요. 얘기하면 너무 초치는 건데 가끔 상담원 중에서 네. 새벽에 걸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좀 불칠 전화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도 참 안타까워요. 네. 사실 내담자분들하고 청소년들 그 리서치를 해보면 네. 심리상담사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그 상처를 받은 인물 순위 보면 막 2위, 3위 이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전화해서 안타깝고. 죽고 싶다 전화했더니 왜요? 아이씨 죽고 싶은데 왜요라고 물어보면 내가 아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짜증나서 화가 나서 오히려 그때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상담 기법인가? 기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전공자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희망의 전화라고 129번에 거시면요, 여러 가지 위기 상담을 또 받으실 수 있고요. 그 가까운 지역, 현재 살고 계시는 거주 지역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심리평가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 또 구역 내로 가시면 거의 뭐 1회에 5,000원, 뭐 10,000원 이 정도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또 우리나라의 복지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이 멀리 있지 않고 또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한번 이런 무료 서비스와 저렴한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면서 네, 상담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운전하고 오셨죠? 네. 네. 선생님 먼저 내려 보내드리고 네. 저희는 장비를 좀 챙겨서 주차를 해놓고 밖에서 밥을 먹는 게 나을까요, 윤성아? 아니면 네,
근데 1시간당 4,000원이라고 해. 빨리 빼셔야 됩니다. 좀 애매하지 않아? 네,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옮겨서 그냥 주차 있는 데서 밥 먹는 게